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드 보고 누락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을 직접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벌에 방점을 둔 조사는 아니라는 설명도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김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사드 추가 반입과 관련한 진상조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조사에서는 보고 누락 문제와 함께 사드 도입의 전반적인 절차를 집중적으로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초점은 과정을 파악하는 데 있다면서 처벌에 방점을 두고 시작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론 김 전 실장과 한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철저한 진상 파악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번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정상회담의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국내적인 조치고 또 한미 동맹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번 방미 중에 사드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청와대 조사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습니다.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국방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지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고의로 사드 추가 반입 사실 보고를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도 먼저 사드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는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보고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NSC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말씀이 없으셨고요. 대통령께서도 이제 관계 참모들이 새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보고를 받으실 것이고. 문 대통령 측이 대선 전에 이미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사드 추가 반입은 4월 26일 한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당일 박강훈 공보단장이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사드의 추가 배치냐 추가 반입이냐를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군사적으로 배치란 말은 반입하고는 굉장히 구별되는 말입니다. 반입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느냐의 말이고 배치란 말은 전술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교관 출신인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언급을 한민구 국방장관이 다르게 이해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이 차이가 날 수 있고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고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청와대는 당초 국방부가 사드 보고를 누락한 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국방부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사드 성주기지가 청와대 주장처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민간인 소유이거나 협의 매수가 안 돼 수용할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경우 실시되는데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의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대토 방식으로 사드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공유한 옛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는 총 32만여 제곱미터로 미군은 이 가운데 10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지 설계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즉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라는 것으로 청와대가 의구심을 갖는 회피 목적이 아님을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은 정확하게 지금 그 사실관계와 관련법에 대해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가 누락된 배경의 하나로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언급했습니다.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사드 배치 절차의 투명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이 올해 안에 조속히 배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상당 기간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상원 원내 총무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안보가 우선시되지 않는 한국에서의 사드 논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딕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40분간 면담하고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나의 조치는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적법 절차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더빈 의원은 환경적 우려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 후 더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1조 300억 원에 이르는 미국의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뜻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라면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며 왜 이런 생각으로 논의를 이끌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드가 주한미군 보호 용도라는 지적에는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한국민에게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미국에 돌아가 동료 의원들과 앞으로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최종 결정에 앞서 정치적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자신이 직접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공약을 뒷받침할 국제적 정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첫 공약과 업무 지시가 일자리 만들기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할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설득하기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적으로 편성 요건이 안 된다는 야당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다는 게 대다수 국민 소망일 거라며 설명을 하면 국회가 진심과 필요성을 받아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무원 12,000명을 선발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고용하는 대기업엔 고용 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저임금 문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을 2020년 당초 공약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어제 제1야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면서 국회 협치는 시작부터 금이 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 일자리 추경안 등 현안 처리도 쉽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국회를 방문한 이낙연 총리는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몸을 낮췄습니다. 국정 운영에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인사 문제라든가 긴급한 추경 같은 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야당 지도부를 잇따라 찾았고 특히 총리 인준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에 지속적인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협치는 역할을 해야 할 국민의당이 더 큰 사명이라고. 큰 안목으로 좀 도와주시고 못하는 건 못하는 것들 부드러움 주시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찾아선 여야 공통 대선 공약의 우선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물샐 틈 없이 잘 협조해서 하나하나의 어려움을 풀어나가도록. 어제 인준 표결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의원 연찬회를 이유로 면담을 거부한 가운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협치가 깨졌다며 청와대 해동 때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정 설명회 식으로의 성격을 가질 이 협의체 구성에는 저희들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 당장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는 물론 새 정부가 서두르는 일자리 추경 등 임시국회 현안 처리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검증 때 서기도 전 이미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온 상황이라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야당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사실로 드러난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 전입 의혹 외에 부인 취업과 아들 군 특혜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공정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는 많은 한결이 있다. 의혹을 다 헤아리기엔 10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자진 사퇴가 어려우면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통해서 영어학원 원장 등의 경력이 있는 부인이 소득을 숨기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06년 9월 1일부터 2009년 3월 1일까지 부인은 김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부인이 비상근 자문 역할이어서 건강보험료를 낼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학 교수 시절 형사처벌 대상인 담뱃불 실화를 일으키고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화재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화재 발생 신고를 했다가 금세 오인 신고라고 번복했는데 실제로는 연구관이 모두 불에 타 600여만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 후 김 후보자는 11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해 화재 피해를 보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또 표절 의혹 논문에 이어 70%에 가까운 자기 표절도 추가로 드러나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정부가 6.15 선언 남북 공동 행사를 위한 대북 접촉을 허용했습니다. 9년 만에 공식적인 남북 공동 행사가 성사될까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문제는 역시 북한 태도입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제 6.15 공동선언 17주년 행사를 위한 대북 접촉을 승인함에 따라 남측위원회는 오늘 북측에 이메일을 보내 협의 시작을 통보했습니다. 남측위원회는 이미 지난 2월 정부 승인 없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6.15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이나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고 9년 만에 열리는 공동행사라는 점에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것이 남측위원회의 주장입니다. 이 행사를 북한에 좋은 신호를 주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국민들의 걱정들을 좀 덜 수 있는 민간의 다양한 그 관계 네트워크가 사실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제일 큰 힘이죠. 북한도 어제 남북관계 대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간 교류에 대해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하지만 실제 공동행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새 정부 들어 3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해 방북단의 안전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감안해 남북 공동행사 허용은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봄 가뭄이 심각합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이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요. 몇 년 뒤에는 가을 가뭄까지 발생하고 2030년쯤엔 최악의 가뭄이 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저수지입니다. 속살을 드러낸 바닥이 바싹 말라 갈라져 있습니다. 올봄 경기 지역 저수율은 37%, 충남 지역도 43%에 불과합니다. 모내기가 한창일 때 찾아온 봄 가뭄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갑니다.
땅이 다 말려 비틀어져가지고 진짜 힘듭니다. 진짜 너무 가물어가지고요. 농촌진흥청이 기상청 기후자료와 토양의 수분 예측을 거쳐 미래 가뭄을 전망해봤더니 내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봄 가뭄이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2019년부터는 봄 가뭄에 이어 10월 가을 가뭄도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특히 2030년에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최장 50일에 이르는 최악의 가뭄이 닥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온난화와 이상기후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온난화가 되면서 가뭄가 올 때는 더 심하게 오면서 안 올 때는 또 더 안 오는 그런 극과 극의 현상들이 이제. 농촌진흥청은 가뭄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농업 생산량이 20% 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가뭄에 강한 작물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와 충남, 전남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가뭄 대책비와 저수지 중설비로 166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충남 보령댐에는 도수로를 통해 금강의 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오늘 4대강 보의 수문이 열렸습니다.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의 6개 보가 상시 개방에 들어갔습니다. 물을 흘려보내서 녹조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막자는 겁니다. 수문을 얼마나, 언제 더 열지는 이 수질 개선의 추이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에 있는 6개 보의 수문이 오늘 오후 일제히 열렸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낙동강의 창녕 하만보는 20cm, 강정 고령보는 1.25m 등으로 6개 보의 수위가 평균 0.69m 낮아집니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시기 이후에는 보의 수위를 더 내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녹조가 감소하고 수질이 개선되면 추가로 수문을 개방할 방침이지만 오히려 녹조 현상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6개 보 인근 강의 수심은 평균 7m 안팎인데 전문가들은 그 깊이만큼의 물을 흘려보내야 녹조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이크로시스티스처럼 녹조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성분들은 주로 강 바닥에서 검출되기 때문에 강 아래쪽까지 순환작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수량이 많을수록 녹조가 희석되는데 보에서 물을 빼내고 나면 오히려 희석할 수 있는 물이 줄어 녹조를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물을 흘려 내려보내서 그 녹조가 저감되느냐?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질은 더 악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운 수자원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6개 보에 대한 이번 방류 작업은 시간당 2에서 3cm씩 보의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돼 오는 4일이면 모두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보는 강의 물길을 끊고 만들어집니다. 생태계 단절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보의 한쪽에는 물고기가 오갈 수 있는 길, 이른바 어도를 만들어서 강의 숨통을 이어주죠. 물도 이 정도까지는 상당 수준 채워놔야지 물고기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고기의 이동이 가로막히게 되는데 그동안 보에 적응해온 생태계가 교란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보 수위는 크게 6단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관리 수위는 보 높이만큼 물이 차 있는 상태를 뜻하고 바로 아래 단계인 어도 제약 수위는 물고기의 상하류 이동을 돕기 위해 만든 인공 구조물인 어도가 수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수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보다 아래 단계인 양수 제약 수위까지 물을 뺍니다. 이번 조치로 어도에는 물이 빠져 물고기가 다닐 수 없게 됐는데 이 때문에 물고기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심하면 폐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수위가 내려가면 유속이 빨라져 물속에 사는 다양한 생물의 생존 환경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 물가에 자리 잡은 수상식물과 여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양서류, 곤충의 생태에도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심이 얕아지거나 혹은 계속 흐르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면 생태계의 어떤 이 동향, 변화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정부는 오늘 수위를 낮춘 6개 보의 생태 변화를 점검한 뒤 다른 10개 보의 방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의 저수량과 오염물질 유입량, 지형이 제각각인 만큼 수위 변화가 각각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부는 40년 뒤 원전 제로를 목표로 탈원전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학계 전문가들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검토로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원자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분야의 교수진 230여 명이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소수의 비전문가가 진행하는 제왕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현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원자력의 발전 단가는 1kW에 68원에 불과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156원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국내 원자력 설계와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AI를 쓰고 전기차 쓰고 그러면 전력이 이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못 짓게 되면 전력 부족 사태가 났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로 불안감이 지나치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전 폐기를 주장해온 환경단체들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관련 학계에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논란과 관련해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원전 제로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뉴스 김재홍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상원 원내총무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안보가 우선시되지 않는 한국에서의 사드 논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딕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40분간 면담하고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나의 조치는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적법 절차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더빈 의원은 환경적 우려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 후 더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1조 300억 원에 이르는 미국의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뜻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라면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며 왜 이런 생각으로 논의를 이끌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드가 주한미군 보호 용도라는 지적에는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한국민에게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미국에 돌아가 동료 의원들과 앞으로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최종 결정에 앞서 정치적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자신이 직접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공약을 뒷받침할 국제적 정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첫 공약과 업무 지시가 일자리 만들기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할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설득하기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적으로 편성 요건이 안 된다는 야당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다는 게 대다수 국민 소망일 거라며 설명을 하면 국회가 진심과 필요성을 받아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무원 12,000명을 선발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고용하는 대기업엔 고용 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저임금 문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을 2020년 당초 공약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어제 제1야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면서 국회 협치는 시작부터 금이 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 일자리 추경안 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드 보고 누락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을 직접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벌에 방점을 둔 조사는 아니라는 설명도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김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사드 추가 반입과 관련한 진상조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조사에서는 보고 누락 문제와 함께 사드 도입의 전반적인 절차를 집중적으로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초점은 과정을 파악하는 데 있다면서 처벌에 방점을 두고 시작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론 김 전 실장과 한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철저한 진상 파악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번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정상회담의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국내적인 조치고 또 한미 동맹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번 방미 중에 사드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청와대 조사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습니다.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국방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지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고의로 사드 추가 반입 사실 보고를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도 먼저 사드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는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보고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 NSC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말씀이 없으셨고요. 대통령께서도 이제 관계 참모들이 새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보고를 받으실 것이고. 문 대통령 측이 대선 전에 이미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사드 추가 반입은 4월 26일 한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당일 박강훈 공보단장이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사드의 추가 배치냐 추가 반입이냐를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군사적으로 배치란 말은 반입하고는 굉장히 구별되는 말입니다. 반입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느냐의 말이고 배치란 말은 전술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교관 출신인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언급을 한민구 국방장관이 다르게 이해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이 차이가 날 수 있고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고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청와대는 당초 국방부가 사드 보고를 누락한 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국방부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사드 성주기지가 청와대 주장처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민간인 소유이거나 협의 매수가 안 돼 수용할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경우 실시되는데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의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대토 방식으로 사드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공유한 옛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는 총 32만여 제곱미터로 미군은 이 가운데 10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지 설계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즉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으로 청와대가 의구심을 갖는 회피 목적이 아님을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은 그 정확하게 지금 그 사실관계와 관련법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가 누락된 배경의 하나로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언급했습니다.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사드 배치 절차의 투명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이 올해 안에 조속히 배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상당 기간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